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몽골의 한 양치기 소녀가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가문의 보물까지 팔았다는 소식이 중국 SNS에 퍼지자 중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이 바로 옆인데 왜 하필 한국어냐? 는 중국 누리꾼들의 비아냥에 소녀는 단 한마디로 응답했습니다. 우리는 돈을 쫓는 게 아니라 꿈을 따르는 겁니다. 이 짧은 대답 하나가 14억 중국을 침묵시켰고 한국어를 선택한 이유에 담긴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줄의 한글이 어떻게 세상을 흔들었는지 그 믿기 힘든 실화를 공개합니다. 저는 아리나입니다. 몽골 초원 한가운데서 태어나 자란 평범한 소녀였죠. 매일 새벽 4시면 양들의 울음소리가 제 잠을 깨웠습니다. 게르 밖으로 나서면 끝없이 펼쳐진 초원과 맑은 하늘이 눈에 들어왔어요. 양떼를 몰고 풀밭으로 나아가는 것이 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 에르데는 늘 우리는 대대로 이 땅에서 살아왔다고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 토르긴도 같은 방식으로 평생을 보내셨습니다. 어머니 사라는 양털을 깎고 우유를 짜며 가정을 돌보셨죠. 이런 삶이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다른 세상에 대한 궁금증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 양들을 우리로 몰고 돌아오면 낡은 태블릿을 몰래 꺼내곤 했습니다. 그 작은 화면 속에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세계가 펼쳐져 있었어요. 화려한 도시의 불빛, 멋진 옷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모습에 마음이 끌렸어요. 그들이 말하는 언어가 제게는 마법처럼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는 간단한 인사말도 제게는 신비롭기만 했죠. 자막을 노트에 빼곡히 적어가며 발음을 따라해봤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이상했지만 점점 그 소리가 익숙해져 갔어요. 밤이 깊어 가족들이 모두 잠들면 저는 혼자 초원으로 나갔습니다. 별빛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에서 이어폰을 끼고 BTS의 노래를 들었어요. 사랑해요라는 가사를 따라 부르며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 음악 속에는 제가 느껴보지 못한 감정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희망이었을까요? 그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제 안에 잠들어 있던 꿈이 깨어나는 소리였을까요? 공책에는 어느새 한국어 가사와 단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쓴 한글이 마치 보물처럼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때만 해도 이 작은 관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단지 먼 나라의 아름다운 언어와 문화에 마음이 이끌렸을 뿐이었거든요. 다음 날 학교에서 친구들이 제 노트를 보고는 웃었습니다. 아리나, 넌 왜 이상한 글자를 공부해? 중국어를 배우면 장학금도 받을 수 있다던데라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당당히 말했습니다. 한국어로 세계와 연결될 거야. 친구들은 더욱 크게 웃으며 시골 양치기 소녀가 뭘 할 수 있겠냐고 비웃었죠. 그 말이 제 가슴에 날카로운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양치기의 딸로 태어난 것이 제 한계일까요? 그날 밤 저는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초원의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스치며 지나갔어요. 할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시던 게 떠올랐습니다. 아리나야, 별은 멀리 있어도 길을 잃은 사람에게 방향을 알려준다. 그렇다면 한국어는 제게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호기심일까요? 아니면 제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는 별일까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건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였어요. 친구들이 뭐라고 하든 현실이 아무리 어렵든 저는 이 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작은 등잔불 아래 앉았습니다. 공책을 펼치니 한국어, 나의 미래라고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언제 이런 글을 썼는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하지만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 확신이 섰어요. 이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제 삶의 방향이구나. 부모님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보였습니다. 가뭄으로 목초지는 점점 줄어들고 양떼도 예전만 못했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이젠 가축만으론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고 중얼거리셨습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장부를 보며 교육비를 계산하셨지만 답이 나오지 않아 한숨만 내쉬셨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선택이 단순히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가족의 생존, 그리고 우리 모두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는 걸 말이에요. 며칠 후 집에서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꺼내셨어요. 아리나의 교육비가 문제다. 학비가 너무 부족하다. 어머니도 고개를 숙이며 이대로라면 공부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때 할아버지 토르긴이 조용히 일어나셨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에서 무언가를 꺼내시더군요. 그것은 가문의 문장이 새겨진 의식용 칼이었습니다. 100년이 넘게 대를 이어 내려온 우리 가족의 상징이었죠. 이걸 팔겠다고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놀란 듯 아버지, 그건 우리 조상들의라고 말씀을 시작하셨지만 할아버지는 손을 들어 막으셨어요. 물건은 사라져도 꿈은 영원하다. 아리나의 꿈이 우리 가문의 새로운 역사가 될 것이다. 이어서 아버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은으로 장식된 말 안장 세트를 내놓겠다. 그 안장은 아버지가 젊은 시절부터 아껴오신 것이었어요. 말과 함께 초원을 달릴 때마다 사용하시던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내 혼수품인 은재 목걸이도라고 하셨어요. 그 목걸이는 할머니께서 어머니에게 물려주신 유품이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이 모든 희생을 절대 헛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동생들도 누나가 성공하면 우리도 열심히 공부할게요라고 다짐했어요. 마을 사람들까지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한 분은 오래된 지도를, 다른 분은 양가죽을, 또 다른 분은 손수 만든 장신구를 내놓으셨어요. 모든 것이 양 200마리에 맞먹는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아리나의 꿈은 우리 마을의 꿈이다라고 마을 이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어깨에 엄청난 무게가 올려진 것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책임감이 타올랐어요. 이제 제 꿈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과 마을 전체의 희망이 제 어깨 위에 올려진 것이었죠. 할아버지께서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꿈이 우리 모두의 미래다. 가거라. 그리고 세상에 보여달라. 그날 밤 저는 눈물 속에서 맹세했습니다. 절대로, 정말 절대로 이 모든 분들의 마음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고요. 등록금을 마련한 저는 드디어 울란바토르의 한국어 학원에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학원까지는 왕복 20km나 되는 먼 거리였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양들을 돌보고 아침 6시에 가방을 메고 길을 나서야 했습니다. 초원의 비포장도로를 걸어가는 것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여름에는 뜨거운 태양이 머리 위에서 내리쬐어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겨울에는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추위 속에서 눈보라와 싸워야 했어요. 발가락이 얼어 감각이 사라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걷는 시간만 5시간이 넘었지만 저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걸으면서도 BTS 노래를 들으며 가사를 외웠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중얼거리며 걸었죠. 학원에 도착하면 이미 지쳐 있었지만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 새로운 에너지가 솟아났습니다. 하지만 다른 학생들은 모두 차를 타고 와서 깔끔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먼 길을 걸어와서 옷에 먼지가 묻어 있었고 신발도 낡아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온 애가 뭘 배우러 왔냐는 수군거림이 들려왔어요. 점심때가 되면 다른 학생들은 도시락을 꺼내거나 근처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시락을 준비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실 구석에 앉아 물만 마시며 배를 달랬습니다. 대신 BTS 가사가 적힌 노트를 꺼내 단어들을 외웠죠. 꿈, 사랑, 미래 같은 단어들이 제게는 밥보다 소중했습니다. K-드라마에서 본 장면들을 떠올리며 발음 연습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해요. 같은 표현들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선생님께서 저를 지켜보시더니 다가오셨어요. 20년 동안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이렇게 열정적인 학생은 처음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 저를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첫 모의고사가 있던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지를 받았어요. 문제를 보는 순간 그동안의 공부가 머릿속에서 스르르 펼쳐졌습니다. BTS 가사에서 외운 단어들, K-드라마에서 들은 문장들이 모두 도움이 되었어요. 결과가 나왔을 때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상위권에 올라 있더라고요. 시골 소녀가 잘할 리 없다던 주변의 시선을 한순간에 뒤집은 순간이었습니다. EPS 토픽 시험날이 다가왔습니다. 시험은 울란바토르에서 치러졌기 때문에 전날 밤부터 시내에 나가 있어야 했어요. 저는 가장 싼 여관을 찾아 묵었습니다. 시험 당일 새벽,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혹독한 추위가 몰아쳤어요. 시험장 입구에는 수백 명의 수험생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모두들 두꺼운 패딩을 입고도 추위에 떨고 있었어요. 제 발가락은 이미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손가락도 꽁꽁 얼어서 펜을 제대로 잡을 수 있을지 걱정이었죠. 더 큰 문제는 시험장의 난방이 고장 났다는 것이었어요.
교실 안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곳곳에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시험을 봐라며 포기하고 나가는 학생들이 생겼어요. 저도 순간 이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쥐어주신 부적을 주머니에서 꺼내 꼭 쥐었어요. 가족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의 의식용 칼, 아버지의 말 안장, 어머니의 목걸이가 모두 제 교육비가 되어준 것을 생각했죠. 이 추위는 그분들의 희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손끝이 얼어 글씨가 떨려 삐뚤어졌지만 꾹 참고 계속 썼어요.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동안 외운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었습니다. 마지막 에세이 문제가 나왔어요. 내가 한국에 가고 싶은 이유였습니다. 손이 거의 얼어 감각이 없는 상황에서도 저는 또박또박 적어나갔어요. 몽골과 한국을 잇는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두 나라의 문화를 연결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싶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시험장을 나오는 순간 제 뺨에 흐른 눈물이 순식간에 얼어 작은 얼음 조각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추위 때문이 아니라 해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초원의 바람이 저를 맞이했어요. 별이 총총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구나. 합격자 발표 날이 다가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작은 PC방에 모여들었어요. 인터넷 속도가 느려서 합격자 명단이 한 줄씩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제 심장은 북처럼 쿵쾅거렸어요. 아리나라는 이름이 보일 때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제 이름이 화면에 나타났을 때 PC방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큰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전국 상위 5% 안에 합격했던 거예요. 가족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내 딸이 해냈다고 목소리를 떨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울면서 정말 자랑스럽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제 어깨에 손을 올리시며 이제 진짜 시작이다라고 하셨죠. 선생님께서도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내가 우리 세대의 희망이다. 한국에 가서도 열심히 하거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즉석에서 잔치를 열었어요. 양고기 수프를 끓이고 전통 마유주를 나누며 축하해 주셨습니다. 초원의 별이 한국으로 간다는 노래도 만들어 부르셨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께서 저를 불러내셨습니다. 다시 부적을 제 손에 쥐어주시며 말씀하셨어요. 가축보다 더 소중한 건 내 꿈이었다. 이제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차례다. 출국 준비를 하던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기대와 걱정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저는 한 분 한 분께 깊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했죠. 울란바토르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타는 순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을 느꼈어요. 창밖으로 스치는 초원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으로 가는 거구나. 그곳에서 새로운 저를 만나게 되겠구나. 꿈에서만 보던 한국 땅을 밟을 날이 드디어 왔어요.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거대한 유리 천장 사이로 쏟아지는 눈부신 빛이 제 눈을 감쌌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에스컬레이터들이 마치 미래로 향하는 계단처럼 보였어요. 안내 로봇이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제 앞을 지나갔고 벽면 전체를 뒤덮은 거대한 스크린에는 각종 정보들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꿈의 나라에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몽골의 조용한 초원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안산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타며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높은 빌딩들이 끝없이 이어지고 수많은 자동차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신기하고 경이로웠죠. 하지만 첫 숙소에 도착했을 때는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낡은 컨테이너를 개조한 기숙사였거든요. 4명이 함께 쓰는 좁은 방에는 2층 침대 2개가 전부였습니다. 공동 화장실과 샤워실을 써야 했어요. 초원의 게르보다는 낫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마음 한쪽이 싸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공항에서 본 화려함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생각보다 컸거든요. 첫날 밤, 낯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가족들은 지금 뭘 하고 계실까? 할아버지는 여전히 양떼를 몰고 계실 테고 어머니는 제 빈자리가 허전하실 거예요. 갑자기 향수병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나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나를 믿고 있다. 첫 출근 날 아침, 거대한 공장 앞에 선이 다리가 떨렸어요. 기계 소음이 쏟아져 나오고 컨베이어 벨트는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제가 앞으로 일하게 될 곳이구나. 작업복을 입고 공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새로운 인생이 정말로 시작되는 것을 느꼈어요. 작업 반장님이 빠른 말투로 지시사항을 설명하셨지만 현장에서 쓰는 용어들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학원에서 배운 정중한 한국어와 현장의 생생한 말투는 달랐습니다. 이거 저기 가져다 놔라는 간단한 지시도 한참 생각해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부품 검수 작업에서 계속 실수를 했습니다. 작은 부품들이 모두 비슷해 보여서 구분하기 어려웠거든요. 동료들이 한숨을 쉬며 외국에서 온 애가 뭘 알겠냐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말이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모든 사람이 각자 그룹을 만들어 앉았어요. 한국인 직원들끼리, 베트남 출신끼리, 필리핀 출신끼리 따로 모였습니다. 저는 어디에 끼어야 할지 몰라 혼자 구석에 앉았어요. 김치찌개를 시켜 먹었는데 너무 매워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매운맛마저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이것도 한국 문화의 일부니까요. 오후 작업이 시작되자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져서 실수가 더 늘어났어요. 반장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셨지만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퇴근 후 기숙사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는 온몸이 아팠어요. 육체적 피로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습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룸메이트들은 각자 자신의 나라 음식을 먹으며 고향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아리이아라는 몽골 전통 음식이 그리웠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핸드폰에 저장된 가족 사진을 꺼내 보며 다짐했죠.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 모든 어려움을 견뎌내서 성공하겠다. 그날 밤 BTS 노래를 들으며 한국어 단어를 다시 외웠어요. 노력, 인내, 성공 같은 단어들이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작업 실수는 줄어들지 않았고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도 여전했어요. 점심시간마다 혼자 앉아 밥을 먹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 대리님 한 분이 제게 다가오셨어요. 처음엔 다 힘들어요. 저도 서울에 처음 왔을 때 그랬거든요. 예상하지 못한 따뜻한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준호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며 작업 요령을 하나씩 설명해 주셨어요. 이 부품은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색깔을 잘 보세요라며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동료로 대해주는 것 같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점심시간에 준호 대리님이 김밥을 건네며 물어보셨습니다. 몽골에도 이런 음식 있어요? 저는 수줍게 웃으며 우리도 고기를 빵에 싸서 먹어요라고 답했어요. 부즈라는 몽골 만두 이야기도 해드렸습니다. 준호 대리님은 그거 우리 만두랑 비슷하네요라며 신기해하셨어요. 작은 대화였지만 서로의 문화가 생각보다 많이 닮아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다른 것 같아도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라고 준호 대리님이 말씀하시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진짜 유대감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작업할 때마다 준호 대리님이 옆에서 도와주셨어요. 천천히 해도 돼요.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라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실수를 해도 화내지 않으시고 다시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준호 대리님 덕분에 작업 실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조금씩 저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았어요. 퇴근할 때 준호 대리님이 내일도 화이팅이라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한국에도 저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시는구나. 그분들이 있기에 제가 이 땅에서 꿈을 키울 수 있는 거구나. 한 달쯤 지났을 때 회사에서 다문화 교류 행사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각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는 축제였어요. TV에서도 취재를 나온다고 했어요. 몽골 문화를 소개할 기회가 생긴 거였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고향에서 가져온 몽골 전통 의상 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손수 만들어 주신 소중한 옷이었어요. 준호 대리님도 저도 함께 해도 될까요? 라며 참여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입던 한복을 가져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리허설 날 몽골의 델과 한국의 한복이 나란히 놓이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전통 의상이 묘하게 잘 어울리는 거예요. 색깔과 디자인이 전혀 다른데도 함께 있으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음악팀에서는 몽골의 전통 악기 마두금과 한국의 가야금을 함께 연주해보자는 제안을 했어요. 처음엔 두 악기의 선율이 어색하게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연습을 거듭할수록 점점 어우러지더라고요. 마두금의 웅장한 소리와
가야금의 섬세한 선율이 만나 새로운 음악이 탄생했어요. 본행사 당일, 저와 준호 대리님은 각자의 전통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관객들이 와하며 감탄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마두금과 가야금 연주가 시작되자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두 악기의 선율이 하나로 어우러지면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냈어요. 연주가 끝나자 우렁찬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회자가 아시아의 두 전통이 하나의 무대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라고 소개했어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음 날 신문에 문화의 경계를 넘어선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어요. 그 무대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면 충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을요. 제가 한국과 몽골을 잇는 진짜 다리가 될 수 있다는 확신도 생겼어요. 그렇게 준호 대리님과 저는 몇 달 후에 열리기로 한 지역 다문화 축제에도 같이 참석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몇 달 후에 열리기로 한 지역 다문화 축제가 예산 부족으로 취소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이 축제는 몽골과 한국을 잇는 상징적인 행사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몽골 커뮤니티를 찾아다니며 후원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 분 한 분께 축제의 의미를 설명드리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처음엔 우리가 왜 한국 축제에 돈을 내야 하냐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축제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다고 설득했어요. 준호 대리님도 한국 직원들을 설득해서 자원봉사팀을 꾸려주셨습니다. 아리나 씨 덕분에 우리도 몽골 문화를 배울 수 있었어요 라며 흔쾌히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몽골에서 함께 공부했던 바투르가 나타난 거예요. 그는 중국 기업의 지원을 받아 한국에 왔다고 했습니다. 중국 기업에서 이 축제를 후원하겠다고 한다며 큰 소리쳤어요. 조건은 중국 문화를 메인으로 하는 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함께 가겠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문화까지 바꿀 순 없어요. 바투르는 여전히 순진하구나라며 비웃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후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저와 준호 대리님은 밤새 무대 설치를 직접 도왔습니다.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의자를 나르고 무대를 꾸미고 음향 장비를 점검했어요. 손에 물집이 생기고 허리가 아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축제 당일 한국과 몽골 청년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불렀어요.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 속에서 축제는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돈보다 소중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시간이 흘러 저와 준호 대리님의 관계가 회사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용한 수군거림으로 시작됐어요. 외국인 근로자가 대리와 연애한다더라는 뒷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동료들은 노골적으로 뭔가 얻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며 비아냥댔어요. 그런 말들이 제 귀에 들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준호 대리님을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시선들 때문에 준호 대리님을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일부러 준호 대리님을 피해서 다른 길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구석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준호 대리님이 다가오셨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본 준호 대리님이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리나 씨, 다른 사람들 말 때문에 마음 아프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생각 없어요. 그분의 눈빛이 진심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리나 씨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리나 씨가 어떤 사람인지 존경해서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며칠 후 회식 자리에서 준호 대리님이 공개적으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동료들이 깜짝 놀라는 가운데 준호 대리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리나는 제 소중한 동료이자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순간 회식 자리가 조용해졌다가 몇몇 분들이 박수를 쳐주셨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숨기는 게 아니라 당당히 보여주는 거라는 것을요. 다문화 축제 무대에서 저희 둘이 나란히 서자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내주셨을 때처럼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사랑도 문화와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것을 하나로 잇는 아름다운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몽골 고향에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사란이 위독하다는 소식이었어요.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아리나야,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다. 빨리 와야 할 것 같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만
비자 문제로 쉽게 출국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재입국 허가가 없으면 한국에 다시 들어올 수 없거든요. 울면서 준호 대리님께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준호 대리님은 걱정하지 말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며 즉시 행동에 나서셨습니다. 회사 사장님께 사정을 설명하고 출입국 사무소에도 직접 찾아가셨어요. 인도적 차원에서 특별 재입국 허가를 내달라고 요청하신 거죠. 며칠 동안 여러 부서를 돌아다니시며 서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다문화 센터 회원들도 의료비를 모아주셨어요. 아리나 씨 가족이 곧 우리 가족이죠 라며 흔쾌히 도와주셨습니다. 드디어 특별 재입국 허가가 나왔을 때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공항에서 준호 대리님이 어머님께 안부 전해드려요 라고 하시며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몽골에 도착해서 어머니 병상에 달려갔을 때 어머니는 많이 야위어 계셨어요. 하지만 제 얼굴을 보시자 희미하게나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아리나가 왔구나 라고 힘겹게 속삭이셨어요.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어머니의 위기는 무사히 넘어갔어요. 수술을 받으셨는데 다행히도 경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직후 회사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몽골 현지 업체와 제품 수출 계약을 체결하려 했는데 언어와 문화 차이로 협상이 막혔다는 거예요. 사장님이 저를 급히 부르셨습니다. 아리나 씨, 혹시 도와줄 수 있겠어요? 저는 주저없이 네, 해보겠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몽골 업체 대표와 화상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통역을 맡았습니다. 단순한 언어 번역이 아니라 양쪽의 문화를 설명해 드렸어요. 몽골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조언도 드렸습니다. 제가 현지 상황을 잘 아니까 계약 조건도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3개월간 교착 상태였던 협상이 일주일 만에 성사되었습니다. 회사에는 연간 30억 원 규모의 새로운 거래처가 생긴 거였어요. 사장님이 깜짝 놀라며 아리나 씨 덕분에 우리 회사가 몽골 시장에 발을 딛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동료들도 아리나 씨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라며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저를 보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또 다른 기회가 왔습니다. 몽골 정부에서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연다는 소식이었어요. 사장님이 아리나 씨와 함께 가면 어떨까요?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회사 대표단과 함께 몽골로 출장을 갔어요. 현지에서 저희 역할은 단순한 통역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몽골 관료들과의 만찬에서 적절한 예의를 알려드리고 관습을 설명해드렸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라며 실시간으로 조언을 드렸습니다. 결국 우리 회사는 몽골 현지 공장 설립을 위한 우선 협상권을 따낼 수 있었어요. 이는 회사 역사상 가장 큰 해외 투자 프로젝트였습니다. 귀국 후 사장님께서 전 직원 앞에서 공식적으로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아리나 씨는 우리 회사의 자랑이자 글로벌 진출의 핵심 인재입니다. 몽골 커뮤니티에서도 저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아리나 씨처럼 성공하고 싶어요 라며 조언을 구하는 젊은이들이 많았죠. 저는 기꺼이 그분들의 멘토 역할을 해드렸어요. 한국어 공부법을 알려드리고 취업 정보도 나누며 때로는 고향이 그리울 때 함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다문화 센터에서도 정식으로 상담사 역할을 맡아달라고 요청해 주셨어요. 아리나 씨만큼 몽골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분이 없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주말마다 센터에서 몽골 청년들을 만나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도 만날 기회가 생겼어요. 다문화 정책의 성공 사례로 여러 세미나에서 발표 요청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떨렸지만 제 경험을 나누는 것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어요. 몽골 대사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몽골인 중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며 공식 행사에 초청해 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양국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나라를 잇는 훌륭한 인재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 제 이야기를 소개하며 다문화 시대의 희망이라고 불러주었어요. 인터뷰를 할 때마다 언어가 꿈을 현실로 만들어준다고 강조했습니다. BTS와 K-드라마 덕분에 한국어를 배웠다는 이야기는 특히 큰 화제가 되었어요. 한류의 힘이 실제로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몽골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몽골 현지 법인 설립부터 원자재 수급, 현지 직원 채용까지 몽골 사업 실무를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매출에서 몽골 사업부가 차지하는 비중도 30%까지 늘어났어요. 사장님은 아리나가 없었다면
우리 회사의 해외 진출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말에는 여전히 다문화 센터에서 상담 업무를 계속했어요. 이제는 몽골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전체 청년들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부 기관에서도 다문화 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어요. 월 2회씩 정책 회의에 참석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실제 경험에서 나온 조언이 정말 소중하다며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학회나 세미나에서 발표할 기회도 많아졌습니다. 동북아 경제협력과 문화교류라는 주제로 논문도 발표했어요. 대학에서 특강 요청도 들어와서 학생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준호님은 더욱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어요. 몽골어도 열심히 배워서 이제는 간단한 대화는 가능했습니다. 함께 몽골을 방문할 때마다 가족들이 남자친구가 몽골 사람 같다며 좋아하셨어요. 마을 사람들도 모두 모여서 아리나가 이제 한국과 몽골을 잇는 다리가 됐다며 영웅처럼 맞아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내가 내 자랑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꿈이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 전체에 희망이 되었다는 것을요. 한국에서 받은 도움과 사랑을 고향에 전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저를 한몽교류의 전문가로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인터뷰 요청도 늘어나서 월 1회는 방송에 나가게 되었어요. 특히 외국인 근로자 정책이나 다문화 이슈가 나올 때면 항상 제 의견을 물어보셨습니다. 몽골 대사관에서도 공식 자문역을 맡아달라고 요청해 주셨어요. 양국 간 경제 협력 사업이 있을 때마다 실무진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과도 자연스럽게 네트워킹이 형성되었어요. 그런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드디어 놀라운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몽골 정부가 공동으로 한몽무역문화센터를 설립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그 센터의 실무 책임자 자리를 제안해 주신 거였습니다. 5년간 쌓아온 아리나 씨의 전문성과 네트워크가 꼭 필요한 자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 걸음씩 쌓아온 경험들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양치기 소녀였던 제가 정부 기관의 실무진을 이끌게 된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준호님도 함께 일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인생의 동반자이자 사업 파트너가 되는 거였죠. 센터 개소 준비를 하면서 정말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몽골과 한국 양쪽에서 온 직원들과 업무를 조율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시설을 점검했어요. 매일이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정말 보람찼습니다.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어요. 초원의 별빛 소녀, 이제 두 나라를 잇다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 사진과 함께 한국어를 배우던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이 자세히 소개되었어요. 개소식 날에는 양국 대사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해 주셨습니다. 문화 외교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높이 평가해 주셨어요. 몽골에서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부에서 한글 지능법을 발표하며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시작한 작은 관심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UN 아시아 청년 포럼에서도 연설 기회를 주셨어요.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마음을 이어주는 아름다운 다리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청중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보내주셨어요. 몽골의 젊은이들도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 고향 마을에도 작은 한국어 학원이 문을 열었대요. 아이들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며 한글을 배우는 모습을 상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어느 날 밤, 별이 쏟아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제 나는 초원의 소녀가 아니라 두 나라를 잇는 달이구나. 그 별들이 제게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BTS 노래를 들으며 꿈을 키우던 그 소녀가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 있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준호님과 결혼식을 올린 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몽골식 전통 결혼식과 한국식 결혼식을 함께 진행했어요. 신랑은 몽골 전통 의상을, 저는 한국 한복을 입었습니다. 두 나라의 전통이 하나로 어우러진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죠. 할아버지께서도 특별히 한국까지 오셔서 축복해 주셨어요. 너희 사랑도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었구나라고 말씀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한몽무역문화센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 되었습니다. 몽골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
한국에서 몽골 문화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저는 매일 통역과 문화 교류 업무를 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말 보람찬 일이었어요. 언어를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잇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센터에 어린 몽골 소녀가 찾아왔습니다. 언니처럼 저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아이의 눈빛에서 옛날의 제 모습이 보였어요. 별빛 아래에서 BTS 노래를 들으며 꿈을 키우던 그 소녀 말이에요. 저는 그 아이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말이에요. 이제 제가 누군가의 꿈을 응원해주는 사람이 된 거죠. 한국 정부에서도 저희 센터에 관심을 보이며 지원을 늘려주었어요. 문화 외교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몽골 정부에서도 한국과의 가교 역할을 하는 자랑스러운 딸이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가끔 고향 초원을 그리워할 때면 준호님과 함께 몽골을 방문합니다. 푸른 초원을 바라보며 어린 시절을 추억하곤 해요. 그때마다 제 인생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새삼 놀랍니다. 양치기 소녀였던 제가 이제는 두 나라 사이의 소중한 다리가 되었으니까요. 지금은 한몽 무형문화센터가 중앙아시아 전체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여러 나라의 청년들이 한국어를 배우러 찾아와요. 저희 센터는 단순한 언어 학원이 아니라 꿈을 키우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각국의 전통 음식을 나누며 문화를 교류하고 함께 한국어 연극도 만들어 공연해요. 준호님과 저는 이제 두 아이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큰아이는 아리아, 둘째는 민준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몽골과 한국의 문화를 모두 물려주고 싶어서 두 언어를 함께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안녕하세요와 에엑 사인바이노를 번갈아 말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유엔에서도 저희 센터의 활동을 주목하고 있어요. 문화 다양성과 평화라는 주제로 여러 차례 초청 강연을 요청받았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언어와 문화로 소통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을 만날 때마다 감동받아요. 몽골에서는 한국어가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에도 한국어 교실이 생겼대요. 후배들이 저처럼 한국어로 꿈을 키우고 있다는 소식에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작년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아리나야, 너는 우리 가문의 자랑이다. 별빛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 말씀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가끔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만약 그때 BTS 노래를 듣지 않았다면, 한국 드라마를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여전히 초원에서 양을 치며 살고 있었겠죠. 하지만 작은 호기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언어가 정말로 마법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어 하나가 제 꿈을 현실로 만들어준 거니까요. 지금도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볼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 별빛이 저를 이곳까지 이끌어 주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다른 사람들의 별이 되어주고 싶어요.